치과에서 진료를 한 환자가 잘 집중하고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환자의 케이스에 맞게 맞춤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발치 후 주의사항 1, 2, 3단계 설명 방법입니다. 이게 발치 후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연차 선생님만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처음 주의사항을 외워야 하는 실습생 혹은 전연차 선생님부터 진료실 내에서 응용이 필요한 중간연차나 경력단절 선생님 모두가 들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차가 있다 보면 단순히 발치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기보다는 발치를 해야 하는 주변 치아의 상황도 좀 볼 줄 아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로 발치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발치 후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각 치과에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외우거나 아니면 각 치과에 비치되어 있는 주의사항 용지를 환자한테 건네주면서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연차 선생님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확히 환자가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은 치과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이미 전공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치위생과 학생들도 어느 정도 알 거고요. 치과 실습을 나가는 실습생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의 연차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요. 각자가 알고 있는 발치 후 주의사항이 치과마다 그렇게 확확 바뀌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근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외워두시면 치과가 바뀌더라도 크게 고생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치과를 옮겨도 주의사항은 환자들한테 금방금방 잘 설명을 하죠. 일한 지가 오래돼서 내용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발치 후 주의사항만 몇 번 찾아봐도 자세하게 잘 나오죠. 요즘은 그래서 환자분들도 꽤나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치과에 오세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우거나 매뉴얼을 보면서 설명만 하면 되는 발치 후 주의사항을 왜 주제로 정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늘 적혀있는 대로만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분명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꺼지를 2시간 동안 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불편했다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안 아파서 그냥 임의대로 약을 안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아침에 발치를 하고 가신 환자분께서 이를 뺐는데 여기 이제 목까지 아파서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우리가 퇴근할 때쯤 되면은 치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이게 그나마 치과랑 전화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전화 연결도 안 되면 아마 환자분은 밤새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치아를 뺀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치과에서 보는 진료지만 이게 발치를 하는 환자는 발치가 처음이라 걱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환자라면 당연히 이번 발치는 더 불안하겠죠. 또 생각해보면 이를 빼면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진료다 보니까 이게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환자가 불안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치과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발치를 해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게 치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발치 후 주의사항을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데도 그때 발치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래 사랑니 2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사랑니 발치를 완료를 했어요. 치과 일은 20대 초중반부터 했는데 이 발치를 결심하기까지가 대략 10년 정도 걸린 거죠. 기본적으로 치과를 제가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마취를 정말 싫어해서 미루다가 결국엔 아파서 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발치를 엄청 잘하는 원장님들하고 일할 때 발치를 해가지고요. 이게 많이 아프거나 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20대 때는 어설프게 하니까 신경관 손상 막 이런데 감각이 안 돌아올까 막 이런 것도 걱정이 은근히 되고요. 이렇게 침을 뱉었는데 침 뱉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침을 뱉었는데 혈병이라도 이렇게 져서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이제 안 그럴 걸 아는데도 막상 피를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피가 나는 건 아닌지 막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과에 있는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환자는 얼마나 더 걱정을 하겠어요. 치과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나마 출근을 해서 매일 있었지만 어쨌든 발치 자체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환자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반대로 발치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환자분도 계세요.
이게 유치 발치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발치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발치를 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아프고 유치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그리고 꺼즈를 뱉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피도 많이 나요. 유치 발치 때는 꺼즈 한 30분 정도 물고 있었으면 피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보고 그때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놀라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꺼즈는 보통 집에 가서 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 때문에 놀라면 보통 집에서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과로 바로 전화를 하시겠죠.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전화로 아무리 무언가를 설명을 드려도 환자는 불안할 거예요. 계속 피가 나니까. 이 환자 생각이 처음 입 빼기 전과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엔 쉽게 빼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의사항도 가벼웠던 것 같은데 막상 불안해지면 치과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날 소독도 되게 아침 일찍 받으러 오세요. 왜냐면 밤새 불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만큼 불편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힘들었다.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이를 뺀데 구멍이 너무 크다고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꺼즈를 물고 있을 땐 몰랐는데 집에 가서 꺼즈를 뱉고 나니까 입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으면 환자분은 놀라실 수밖에 없죠. 뭐 모든 환자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앞서 쭉 말씀드린 환자분들께 치과에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 치과에서는 매뉴얼대로 주의사항을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자는 불안한 마음에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었어도 막상 환자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들으면서도 요 정도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위의 불안함이 생기면 당연히 그만큼 놀라겠죠. 발치 후 주의사항은 매뉴얼대로 말하긴 쉬운데 설득력 있게 환자가 스스로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환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치과 치료를 할 때도 그렇고 발치를 할 때 환자마다 발치하는 위치, 그리고 뼈 상태, 환자 나이, 전신 병력, 치주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도 매뉴얼에는 보통 정확히 지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잘 전달을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해진 것만 하다 보면요. 발치 이후의 돌발 상황에서 치과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대비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우리가 전문가로서 외운 걸 말하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각 환자의 파노라마나 치근단 사진을 보면서 환자는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알려줘서 환자들이 놀랄 만한 일들은 사전에 방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돌발 상황이라도 환자가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불안보다는 스스로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처를 스스로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만큼 발치 후 주의사항을 세분화해서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치과에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치과에서는 미리 말하면 주의사항 설명이 되지만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설명을 하면 간혹 변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할 때 우리가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모든 환자가 100%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플 걸 알지만 이게 모든 환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막상 환자는 집에 가서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와서 치과에 다시 왔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아플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모든 환자는 아프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설명을 미리 환자에게 해줬어요. 그랬을 경우 다행히 환자가 아프지 않았다면 치료를 잘하는 치과고 우리 치과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아프셨다 하더라도 아픈 것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설명드렸다면 거기에 대처를 하시고 환자 스스로 불안한 일은 좀 덜 하겠죠. 아니면 이건 치과에서 아프다고 했으니까 진통제 준비하라 그랬지, 그럼 이게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준비해둔 진통제를 드시면 불편감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늘 필요해요. 우리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알고 있지만 환자는 치과 진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하나씩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주제, 발치후 주의사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주의사항을 이미 외우고는 있지만 매뉴얼 방식대로만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변수들이 많으니까 환자 스스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치과위생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의사항을 설명할 때 환자 개개인에 맞게 약간 세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식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방식에 맞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렇게 발치후 주의사항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요. 환자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이미 찾아보고 오셔서 치과에서 주의사항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환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인 우리 치과의생사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환자가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도록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3년차 땐가 같이 일했던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환자분께 하시더라고요. 그 환자분께서 저희 원장님한테 뭐 되게 명의라고 소문이 나셨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치료 잘하는 의사는 제가 아니라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을수록 제가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감동을 했었는데 그 말을 또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그만큼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지키도록 하는 우리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치과에서 진료를 한 환자가 잘 집중하고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환자의 케이스에 맞게 맞춤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말하는 사람이 앵무새처럼 외운 것만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 집중력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정보가 있는 발치후 주의사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늘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 덧붙이고 이해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발치후 주의사항 1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실습생이나 전연차 선생님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환자랑 같이 보면서 읽는데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연차 때 이거는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고년차가 돼서도 고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첫 번째, 꺼즈는 2시간 동안 꽉 물고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꺼즈를 뱉고 나면 피가 날 수 있는데 이때 뱉지 마시고 침과 피는 그대로 삼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빨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흡연이나 음주는 일주일간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 사우나, 목욕, 심한 운동은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고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하니까 집에서 샤워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 정도는 반대편으로 식사하시고요.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세요. 발치 부위의 칫솔질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마취가 풀리면 아프실 수도 있고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얼음찜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다음날 소독을 받으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약은 아프지 않으셔도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치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정도는 제가 10군데 넘는 치과를 다니면서 보통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이건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어디서 지금 다운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적어 놓은 걸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어쨌든 보통 이 정도가 각 치과 매뉴얼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2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단계는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1단계 행동을 왜 하는지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단계는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2단계 주의사항 첫 번째 내용입니다. 꺼즈는 2시간 동안 물고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꺼즈를 물고 있는 이유는 압박 지혈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헐겁게 물고 계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물려드린 대로, 저희 원장님께서 물려드린 대로 꽉 물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찝찝해서 중간에 꺼즈를 교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잘못 물고 계시면 오히려 지혈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해드린 대로 그대로 꽉 물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마취는 보통 윗니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유지가 되니까요. 피가 계속 나는 것 같다 하시면 반드시 2시간 뒤에 뱉으실 필요는 없고요. 2시간 이상 물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압박지혈이기 때문에 압박을 꾹 하고 계시는 게 지혈에는 도움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2단계 발치 후 주의사항은 1단계 발치 후 주의사항에 세분화를 해서 살을 덧붙여 타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의 2단계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항목이 쭉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세분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보다 내용이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으로 다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내용을 짧게 하자니 단계별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한 발치 후 주의사항 편은 총 2편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발치 후 주의사항을 약간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편으로 업로드를 하니까 필요한 단계를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뉴얼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1단계 9가지 사항 정도는 계속 들어보시고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